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우리 2022년도 20회, 우리 1월 22일 날 시험 봤죠? 예. 그 사회복지사 1급 사회복지 행정론 이제 7번째 영역입니다. 기출문제를 풀어보는 시간 가질 겁니다. 열심히 한번 풀어보시자고요. 자, 사회복지 행정가가 가져야 될 능력이 아닌 것 했습니다. 자, 배타적 사고? 이게 배 타고 다니는 사고가 아니고요. 이제 포용하지 못하고 수용하지 못하는 사고를 얘기하는 거죠. 사회복지 행정가는 사회복지 조직 관리자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조직 내에서 조직 성원들과 그 다음에 이제 조직 바깥에 있는 지역사회 주민들을 다 포용하고 수용하고 인정하는 사고를 가져야 되겠죠. 자, 배타적 사고 아니고 포용적인 사고가 맞고, 자, 어떤 조직 내에서 문제가 생기면 관리자는 어떻게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들을 찾아낼 수 있어야 되겠죠. 또 조직이론 이해를 해서 조직이론의 핵심적인 내용은 조직이 어떻게 생산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인가와 더 나아가서 조직이 어떻게 이 환경 체계 내에서 살아남을 수 있을지, 즉 생존을 연구하는 거예요. 관리자는 당연히 이 조직 이론들을 이해하고 공부할 수 있어야 되겠죠. 그리고 또 실제 조직에 적용을 해야만 합니다. 생산성 향상과 그 다음에 이제 조직의 성과 생존을 위해서. 자, 우선순위 결정. 조직 행정가는 당연히 여러 가지 대안들 중에서 또는 여러 가지 조직이 경험하고 있는 문제들에 대해서 무엇부터 해결해야 될지에 대한 우선순위를 결정해야 됩니다. 특히 기획과 관련되어져서 조직이 뭘 해야 될지에 대한 목표를 결정하고 그 안에서 어떻게 우선순위를 결정해야 되겠죠. 권한 이행과 권한 실행. 그렇죠. 권한 위임이라고 하는 건 여러분 조직 관리자 혼자서 다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 하급 관리자나 또는 하급 직원에게 권한을 주어야 되고, 또 실제로 자신이 갖고 있는 권한을 이 조직의 목표 달성과 관련해서 실행하는 일도 해야 되겠죠. 자, 이건 굉장히 상식적인 문제다. 1번, 그렇죠? 2번 봅니다. 사회복지 행정의 실행 과정을 순서대로 나열한 것은, 이게 시험에 나왔었을 때 나왔어서 굉장히 많이들 혼동스러워했는데, 우리 실행 과정 하면 뭐 생각하시냐면요, 포스트 코르베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 어휘과 굴리기 얘기했던 사회복지 과정 있잖아요. 자, 그걸 머릿속에다 담고 정리를 해보시면 되는데, 포스트, P가 플래닝, 기획이잖아요. 그 다음에 포스드 코르베였었죠. 그러니까 O가 오거나이징, 조직화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부터 과정, 뭐 인사라든지 그 다음에 그걸 조종한다든지, 그걸 우린 통틀어서 촉진이라고 얘기하고, 그 다음에 과업을 평가하고 마지막에 환류를 하는 구조로 진행되죠. 이밸루에이션 하고 맨 마지막에 그 평가 결과를 다시 이 조직의 성과를 더 높이기 위한 투입 과정으로 끌고 들어가는 거예요. 이걸 환류라고 하죠. 그래서 이건 여러분 순서 리을, 디귿, 니은, 기역, 미음, 그렇죠. 그러니까 맨 처음에 기획을 하고 조직화를 하고 그 다음에 촉진하고 평가하고 환류한다. 이렇게 정리해 두시면 됩니다. 처음 나왔던 문제라서 많이 당황했는데, 먼저 기획부터 세우고 그 다음 단계로 가는 거 아니야? 이걸 갖고서 우리가 추론하면서 정리를 하면은 얼마든지 또 쉽게 정리할 수 있는 그런 문제였었다. 자, 그 다음에 28번 봅니다. 다음에 괄호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 됐습니다. 자, 프레드릭 테일러가 등장합니다. 과학적 관리 이론 얘기했던 사람이죠. 개발한 뭐는, 자, 누구에게만 조직의 목표를 설정할 수 있는 무엇을 부여하기 때문에, 자, 누구의 의사 결정을, 자, 누구를 지향하는 사회복지 조직에 적용하는 데는 한계가 있을 수 있다. 자, 이거 되게 중요한 문제죠. 재밌고 중요한 문제인데, 자, 보시면은 과학적 관리론에서는 관리자한테만 조직의 목표를 설정할 수 있는 뭐죠? 예, 책임을 부여를 하죠.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직원의 의사 결정을 뭐한다? 참여 지향하는, 우리 사회복지 조직 같은 경우에는 관리자보다 개별 사회복지사가 더 큰 권한을 갖게 만든다 그랬었잖아요. 자, 그런 사회복지 조직에 이걸 적용하기에는 한계가 있을 수 있다. 이해됐죠? 자, 생각해 볼 문제인데 이게 교과서에 있는 내용 그대로 복사를 해다 놓은 거고, 우리 통합이론서에도 이 내용이 그대로 있습니다. 자,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그래서 이거 가지고 정리를 해보시면 된다. 특히 테일러의 과학적 관리 이론에서는 관리자, 조직 관리자가 한테만 조직의 목표를 설정할 수 있는 책임이나 또는 권한이 부여되는 거죠. 그렇죠.
그렇게 정리를 해 두십시오. 자, 보시면은 29번 볼게요. 사회복지조직관리자가 상황이론을 활용할 경우에 고려해야 될 것을 모두 고른 것은. 우리 상황이론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뭐냐면 그때그때마다 달라요. 그렇게 공부했었죠. 그러니까 모든 조직의 유지나 또는 생산성 향상과 관련되어져서 특정 조직 이론을 사용하면 된다. 그걸 이제 부정한 거예요. 부정. 그죠? 자, 봤더니 계층 간 승진 제도를 통해서 직원의 성취 욕구를 고려한다. 우리 보통 뭐 직원의 성취 욕구에 초점을 둬서 동기부여를 시키려고 하는 이론이다. 그럼 그 맥그리거 아니라 죄송합니다. 맥클랜더가 얘기했던 성취 동기위론에 관한 설명쯤으로 볼 수 있는 거겠죠. 거길 봤더니 성취 욕구를 갖고 있는 직원 같은 경우에는 지금 여기 나온 것처럼 뭐 승진을 잘 시켜주면 열심히 일을 한다라고 본 거예요. 자, 시간과 동작 분석을 활용해서 표준 시간과 표준 동작을 정한다. 이거 뭐 명확하죠. 시간과 동작에 관한 연구를 시행했던 사람은 누구예요? 프레드릭 테일러의 과학적 관리 이론에 관한 얘기입니다. 자, 사회복지조직을 둘러싸고 있는 사회, 정치, 경제, 문화, 변수 등을 고려한다. 이거죠. 즉 뭐냐면 조직을 둘러싸고 있는 사회, 정치, 경제, 문화, 변수에 따라서 얼마든지 조직 이론은 명확히 정해져 있는 것 말고서도 다양한 이론 체계들을 사용할 수 있다. 그때그때마다 다른 이론들을 사용하는 것이 맞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 답은 디귿만 맞다. 자, 30번. 조직구조 유형 중에서 태스크포스에 관한 설명을 옳은 것 했습니다. 태스크포스, 어떤 특정 과업을 정해놓고 그 과업 수행을 위해서 조직 구성원들 중에 과업 수행에 가장 적당한 전문가들을 뽑아서 그들이 그 문제 해결에 집중적으로 투입되는 형태. 그걸 우리가 태스크포스 팀이라고 보통 얘기하죠. 이렇게 봤더니 옳은 거예요. 팀 형식으로 운영되어지고 특정 목표 달성을 위한 업무의 전문가들을 배치합니다. 그 문제를 가장 효율적으로 또 효과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전문가 집단만을 뽑아서 그들로 하여금 일을 하게 만들죠. 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 만든 조직 성격이 강하다. 맞습니다. 정답은 다 맞는 거죠. 31번. 현대 조직 운영 기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했습니다. 자, 이것도 이번 시험에 처음 나왔다? 부분적인 내용들은 나왔지만 이렇게 아주 대놓고서 출제된 적은 없었어요. 리스트럭처링 하면은 뭐죠? 구조를 바꾼다는 얘기인데 중복 사업을 통합해서 조직의 경쟁력 확보. 즉, 조직이 중복되어지고 그다음에 쓸모없는 사업 체제들은 다 떨어내버리고 중복 사업들은 이제 하나의 사업으로 통합시키고 이런 식으로 조직의 구조를 전체에 다 손을 보는 것을 리스트럭처링 발음이 안 되네요. 하고 리엔지니어링이라는 것은 업무 시간 간소화시키는 거죠. 그래서 서비스 시간을 단축시켜서 클라이언트한테 제공되어지는 서비스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는 거고요. 벤치마킹은 우리 많이 들어봤습니다. 특수 분야에서 우수한 대상을 찾아서 뛰어난 부분을 모방하는 거랬죠. 쟤네가 잘하니까 나 쟤네 거 좀 쫓아할 거야, 따라서 할 거야. 그걸 벤치마킹이라고 하고. 자, 아웃소싱은 계약을 통해 외부 전문가에게 조직 기능 일부를 의뢰하는 거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아웃소싱이라고 하는 거 외주라고 보통 얘기를 하죠. 조직이 아주 중요하고 핵심적인 업무는 우리가 하는데, 그렇죠? 그 외에 부수적으로 계속해서 어떤 인력을 투입해야 되고 계속해서 자원을 투입해야 될 그런 사업에 대해서는 어떻게 신경 쓰지 않는 거예요. 그건 외부한테 맡기는 거죠. 외부한테 용역을 줘서 맡기는 것을 아웃소싱이라고 하더라. 맞는 얘기고요. 균형 성과표라고 했는데 이건 공정한 직원 채용형 면접평가표 아니고요. 말 그대로 조직의 다양한 부서 체계들이 있으면은 이것들이 같이 함께 잘 균형 있게 성과 발전할 수 있도록 그걸 컨트롤하는 표라고 생각하면 돼요. 자, 그래서 답은 5번이 답이다. 자, 학습 조직 구축 요인에 관한 것도 처음 등장했습니다. 학습 조직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조직 구성원들의 상호 학습을 통해서 뭘 하는 거죠? 서로 배우는 거죠. 배우는 걸 통해서 그 조직의 효과성을 높이고자 하는 그런 이론 체계가 학습 조직 이론인데, 자, 봤더니 여기서 설명으로 옳은 것을 찾는 거예요. 자, 자기숙련, 명상, 공유 비전, 개인적 비전을 유지하는 건 아니고 조직 전체의 비전을 유지하는 거고요. 같이 공유하는 거고요. 사고 모형, 계층적인 수직적 구조에 대한 이해가 아니라 사고 모형 같은 경우에는 수직적 구조가 아니라 수평적으로 사고하려는 거고요. 팀 학습은 최고 관리자의 감독과 통제를 통한 학습 전혀 아니고
팀원끼리의 상호작용인 학습이고, 시스템 사고라는 것이 바로 맞는 거죠. 전체와 부분 간의 역동적인 관계를 이야기합니다. 조직 내에서의 전체 조직을 보고 조직 내에 그 조직을 이루고 있는 부서들 간의 관계에 초점을 둔 사고방식을 얘기하는 거죠. 5번이고요. 33번. 다음에서 설명하는 사회복지 정보 시스템 명칭은 사회복지 사업 정보와 지원 대상자의 자격 정보, 수급 이력 정보 등을 통합 관리하는 시스템이다. 대상자의 소득, 재산, 인적 자료, 수급 이력 정보 등을 연계하여 정확한 사회복지 대상자 선점 및 효율적인 복지 업무 처리를 지원하는 것. 이게 사회보장 정보 시스템 2013년도에 만들어진, 기존 2010년도에 만들어진 사회복지 통합 관리망, 그걸 이제 개선해서 범정부화 시킨 거죠. 그게 바로 사회보장 정보 시스템이다. 2번에 관한 설명이고요. 자, 스키드모어의 기획과정 순서인데 이게 지금까지 두 번, 세 번째, 그러니까 세 번 나왔죠. 근데 이렇게 표로 등장한 건 두 번째입니다, 이게. 자, 기획과정 순서 한번 보면 맨 처음에 할 일은 목표를 설정하셔야 되고, 그죠? 목표 설정하고, 그 다음에 자, 자원을 검토한 다음에 대안을 찾고, 그리고 대안이 실제로 집행됐었을 때 어떤 결과가 나온지를 예측하고, 그 다음에 그 대안들 중에서 최종적인 대안을 선택하고, 그 다음에 그걸 기반으로 해서 프로그램 실행 계획을 수립해서 맨 마지막엔 뭘 한다 그랬죠, 여러분? 개방성을 유지한다 그랬죠, 개방성. 언제든지 환경 변화에 따라서 이 기획을 바꿀 수 있다라고 하는 개방성 유지에 초점을 둔다 그랬습니다. 답은 4번이 되어지더라. 자, 35번이죠. 예산 통제 원칙으로 옳지 않은 것 했습니다. 로만이 얘기했던 예산 통제 원칙을 묻는 얘기죠. 보면 예산 통제 원칙, 기존에는 이 원칙들을 제시하고 원칙의 내용이 뭔지를 구체적으로 묻는 문제들로 출제가 됐는데, 이번에는 이제 예산 통제 원칙의 제목들만 묻는 문제로 나왔어요. 강제, 개별화. 여러분, 여기 접근성 등장하는데, 이 접근성이라는 건 전달 체계 원칙이죠. 전달 체계 구축의 원칙에 해당되는 거죠. 효율성, 예외까지. 그래서 답은 3번이다. 자, 36번도 재미있는 문제가 출제됐어요. 사회복지법인 시설 재무회계 규칙에 관한 얘기. 항상 시험에 나오는 거죠. 그렇죠? 보면은 사회복지법인 및 시설 재무회계 규칙상 사회복지관에서 예산 서류를 제출할 때 첨부하는 서류가 아닌 것은 예산 서류 제출할 때 첨부하는 서류에 빠지는 거예요. 자, 봤더니 예산 총칙 맨 앞에 붙습니다, 이게. 그 다음에 세입, 세출 명세서고, 사업의 수입 명세서는 예산하고는 관계가 없죠. 수입 명세서니까. 직원들 보수 일람표, 예산 수립할 때 이 사회복지 조직에서 가장 포션, 범위가 큰 게 바로 이 직원들의 월급입니다. 월급. 그렇죠? 예, 그래서 일람표가 붙고, 알람표가 붙고요. 예산을 의결한 이사회의 회의록 또는 예산을 보고받은 시설 운영위원회의 회의록의 사본도 같이 붙어서 어떻게 이 예산이 제출되어진다. 답은 3번이죠. 여러분, 이런 것도 좀 잘 봐두십시오. 우리 교재 안에도 이 사회복지법인 시설 재무회계 규칙에 관한 요 내용들 분명히 있었어요. 제가 중요합니다 라고 여러 번 강조했었고요. 자, 37번 봅니다. 사회복지 조직의 책임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했습니다. 자, 책임성 문제가 나왔어요. 책임성 문제. 자, 보면 업무 수행 결과에 대한 책임뿐만 아니라 과정에 대한 정당성을 의미한다. 그렇죠? 업무의 결과도 책임져야 되지만 과정 부분에 있어서의 정당성 부분도 확보를 해야 된다. 당연한 겁니다. 자, 책임성 이행 측면에서 효율성을 배제하고 효과성을 극대화한다. 자, 아니죠. 우리가 효율성과 효과성 두 가지 다 추구해야 된다 그랬죠. 이것이 이제 교과서마다 조금 틀린데 이걸 책무성이라고 보통 얘기하죠. 이 책무성은 이 책임성과 그 다음에 이 책임성이라는 건 사실 이제 도의적인 부분입니다. 도의적인 부분으로서 클라이언트와 지역사회의 책임을 져야 된다는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이고, 이 안에 플러스 우리 국가나 또는 지방자치단체 또는 클라이언트들, 지역사회 주민들이 낸 후원금으로 운영되는 사회복지조직은 그 돈을 잘 써야 돼요. 그래서 효과성과 효율성이 한꺼번에 같이 추구되어져야 된다. 이걸 묶어서 우리가 책무성이라고 얘기를 하는 책들이 있는데, 이 책무성을 어떻게 책임성이라고 좀 출제를 한 거예요. 그냥 묶어서. 그러니까 어떤 책은 책임성, 어떤 책은 책무성. 그렇죠.
예, 이렇게 표현을 해놨는데 같이 묶어서 기억을 해 두십시오. 책임성은 이런 효과성, 효율성 한꺼번에 같이 고려를 해야 된다. 도의적인 부분 플러스 이런 효과성, 효율성 같이 봐야 된다고 정리를 해 두시고요. 됐죠, 여러분? 자, 그래서 이거 틀렸고 지역사회와의 관계뿐만 아니라 조직 내 상호작용에서도 정당성 확보해야 되고 정부 및 재정 지원 제공자, 사회복지조직, 사회복지 전문직, 클라이언트 등에게 책임성을 입증을 해야 된다. 그렇죠? 우리가 당신들한테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줘야 되죠. 클라이언트 집단의 욕구를 충족시키고 당면한 사회 문제를 해결하고 있다는 증거도 보여줘야 된다. 그러니까 책임성과 관련되어져서 시험에 여러 번 출제됐는데 이렇게 출제된 적은 또 없었습니다. 이게 처음이죠. 이런 식으로 어떤 정당성 얘기가 나오고 효과성, 효율성의 얘기가 한꺼번에 출제되어진 적은 요번이 처음이었었다. 이런 문제는 여러분 잘 보십시오. 이런 걸 다시 또 가공해서 다음 시험에 출제를 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알았죠? 자, 38번 봅니다. 다음에서 설명하는 마케팅 방법 했습니다. A 초등학교 학부모들이 사회복지사한테 본인들의 자녀와 연령대가 비슷한 아이들을 돕고 싶다고 이야기했대요. 여러분, 클라이언트가 갖고 있는 욕구에 기반해서 어떻게 그 클라이언트의 욕구를 충족시켜 줄 수 있는, 그러니까 여기서 얘기하는 클라이언트는 후원자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후원자의 욕구를 잘 사정을 해서 그 욕구를 충족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드는, 그렇죠, 맞춤형 마케팅 방법을 우리가 고객 관계 관리 마케팅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답은 5번이에요. 돕고 싶다는 얘기를 들어서 이래서 복지사들이 월 1회 아동 문화 체험 프로그램을 기획해서 이들을 후원자로 참여할 수 있게 요청하는 거 바로 고객 관계 관리 마케팅에 관한 얘기다. 자, 사회 마케팅이라는 것은 우리 사회 구성원들의 인식을 바꾸기 위해서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이게 피켓팅 하면서 불우이웃을 도웁시다 이러고 다닌다든지, 그렇죠. 이런 것들이 이제 사회 마케팅에 해당이 되어지고, 공익 연계 마케팅, 그렇죠. 이게 기업 연계 마케팅이라고 얘기하는데 기업이 후원금을 내고, 그렇죠. 사회복지조직은 그걸 받고 양쪽 다 윈윈하는 마케팅이라고 공부했었고, 다이렉트 마케팅은 DM이라고 해서 우편물로 어떻게 책자 보내는 거라고 공부했었죠. 데이터베이스 마케팅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자료를 가공해서 그걸 정보화시키고 그 정보를 마케팅에 활용하는 방법이라고 공부했었습니다. 자, 이 문제를 푸는데 제일 중요한 용어는 돕고 싶다고 이야기했다 가지고 풀면 돼요. 자, 39번. 다음에서 설명하는 프로그램 평가 기준 했습니다. 요크가 얘기했던, 요크가 평가 기준 제시했죠. 그 요크가 얘기했던 평가 기준을 얘기하는 건데, 서비스를 받은 클라이언트 수. 자, 이게 중요하죠. 목표 달성을 위해 투입된 시간과 자원의 총량, 얼마만큼 시간을 들이고 얼마만큼 자원을 쏟아 부었는가, 그걸 우리는 노력이라고 얘기했다. 노력. 이해됐죠? 여러분, 효과성, 효율성, 서비스 질 다 맞는데 영향이라고 하는 것은 이 영향은 평가의 기준이라기보다는 우리가 논리 모형, 우리가 평가를 시행할 때 논리 모형에서 투입, 전환, 산출, 그렇죠. 그 다음에 성과, 영향 이렇게 있었다. 그렇죠, 여러분? 자, 나머지 내용들, 효과성은 목표 달성 정도고, 효율성이라는 것은 비용을 얼마만큼 절약했느냐, 서비스의 질은 말 그대로 제공되어지는 서비스의 질이 높은가 낮은가, 그렇죠. 그것이 전문가에 의해서 제공되어졌는가, 전문가 중에서도 사회복지사 1급이 제공했는가 2급이 제공했는가, 그것에 따라서 서비스의 질이 달라진다고 했었죠. 자, 이런 것들을 노력이라고 하더라. 자, 노력과 관련되어서 꼭 나와야 될 지문이 지금 나온 거예요. 목표 달성을 위해서 투입된 시간 및 자원의 총량이다. 자, 보고요. 40번 봅니다. 최근 사회복지조직의 환경 변화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 했습니다. 옳은 것 찾으면 되는 거죠. 그럼 여러분 보시면, 자, 사회복지 공급 주체가 지금 다양화되어져 가고 있죠. 행정관리 능력 향상으로, 자, 행정관리 능력이 향상됐다는 건 인정하겠어요. 그런데 거주시설, 우리 보통 생활시설이라고 얘기하는데 이것이 대규모화 되어지고 있느냐? 그렇지는 않죠. 우리 앞에서 지역사회 복지로운 문제를 풀면서도 봤지만, 지역사회 통합 돌봄 케어, 그렇죠. 예, 그런 시스템들이 많이 만들어지면서 이런 거주시설들이 소규모화 되어지는 것이 일상적이고 일반적입니다.
재가복지 쪽으로 이 복지 체제가 바뀌어지고 있죠. 대규모화 된다라고 볼 수는 없어요. 성과에 대한 강조와 마케팅 활성화가 많이 진행되고 있죠. 요새 기업의 경영 관리 기법들도 많이 도입해서 사회복지 조직들이 활용하고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기업처럼 성과나 목표 달성에 최적화되어져 있는 조직들이 없거든요. 예, 그것들을 많이 본다는 거죠. 그러니까 기억하고 디귿하고 리을이다. 자, 사회복지관에서 제공해야 하는 서비스 최저 기준. 자, 우리 사회복지사업법에 나와 있는 그 서비스 최저 기준도 시험에 자주 출제되어지고 제가 출제됩니다 라고 말씀드렸었죠. 자, 환경, 안전관리, 인력관리, 인권, 자, 규모는 들어가지가 않더라. 무슨 말인지 알죠, 여러분? 반드시 시험 문제에 출제된다 라고 말씀드렸었어요. 자, 42번 봅니다. 동기부여 이론입니다. 설명으로 옳은 것 했어요. 자, 옳은 것 한번 봅시다. 알더퍼의 ERG 이론은 고순위 욕구가 충족되지 못하면 저순위 욕구를 더욱 원하게 된다는 이걸 좌절 퇴행적 접근이라고 얘기를 했죠. 개념 제시했다는 거 정확히 맞습니다. 그래서 좌절 퇴행적 개념 제시했다는 거 정리해 두시고 맥 그리고 XY로는 조직에 대한 기대와 현실 간 차이가 동기 수준을 결정한다는 점을 강조한다. 이거는 기대 이론에 관한 얘기죠. 우리 과정 이론 가운데 기대 이론에 관한 설명이고 맥 그리고 XY 이론을 동기부여 이론에 쓸 수 있어요. 뭐냐 하면 X형 인간들 이건 하위 욕구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고 Y형 직원들 이 사람들은 상위 욕구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각각의 욕구를 충족시켜 줄 수 있는 수준의 어떤 급여나 또는 환경 조건들만 제공하면 어떻게 이 직원들이 열심히 동기부여돼서 일을 할 거라고 보는 거죠. 자, 허스버그의 동기위생 이론은 불만 초래 요인을 동기요인. 자, 아니죠. 여러분, 동기위생 요인 이론 또는 동기위생 이론이라고도 합니다. 여기서는 불만 초래 요인이 동기 요인이 아니라 불만 초래 요인은 불만 초래 또는 불만 유발 요인을 우리가 위생 요인이라고 하는 거고, 자, 동기 요인은 뭐예요? 만족 유발 요인이죠. 만족을 발생시키는 요인을 우리가 동기 요인이라고 하더라. 이해가 됐죠, 여러분? 자, 맥클랜드가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이거 3번도 틀린 거예요. 맥클랜드의 성취 동기 이론은 조직의 공정성을 성취 동기의 고취를 위한 핵심 요소로 강조한다. 자, 조직의 공정성 강조하는 것도 이거 누구죠? 아담스가 얘기했던 형평성 이론에 관한 설명하고 있는 거죠.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예. 그러니까 4번하고 그다음에 5번의 설명, 2번의 설명이죠. 4번하고 2번의 설명은 과정 이론 중에 얘는 형평성을 아담스의 형평성 이론 얘기하고 있는 거고 얘는 브룸의 기대 이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브룸의 기대 이론. 그렇게 보시면 되고. 자, 매슬로우의 욕구 단계 이론은 욕구가 존재, 관계, 성장 욕구의 3단계로 구성한다고 주장한다. 이건 매슬로우 얘기가 아니죠. 매슬로우 얘기가 아니고 누구 얘기예요? 위에 등장하는 알더퍼의 얘기죠. 알더퍼는 ERG 이론을 제시하면서 E가 existence, 존재 욕구고요. 그 다음에 R이 relationship, 관계 욕구고요. 그 다음에 growth, 이게 성장 욕구죠. 매슬로우 아니고 알더퍼다 라고 정리를 해두시면 된다. 답은 1번이 맞죠. 예. 43번 봅니다. 자, 베스가 얘기했던 변혁적 리더십에 관한 설명 문제가 나왔어요. 자, 변혁적 리더십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다 한번 골라봅시다. 멋진 리더 찾으면 되는 거죠. 자, 보면 구성원들에게 봉사하는 것을 핵심적 가치로 한다. 여러분 이거 맞을까요? 이거 잘 보시면 구성원들에게 봉사하는 것을 핵심적 가치로 본다. 이건 보통 서번트 리더십이라고 하죠. 서번트 리더십, 하인 리더십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에 대한 설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구성원들에 대해서는 상벌 체계를 강조한다. 상과 벌 체계를 강조하는 것을 이제 베스는 변혁적 리더십이 아니라 거래적 리더십이라고 표현을 한 거죠. 네가 열심히 일을 하면 내가 너한테 월급 줄 테니까 열심히 일해라. 더 열심히 일하면 내가 월급 많이 주겠다. 이런 거죠. 이건 변혁적 리더십의 반대가 되어지는 거래적 리더십을 설명하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구성원들 스스로 혁신할 수 있도록 비전을 제시해 주는 거. 요게 맞죠? 디귿만 답이 되어지더라. 자, 44번 볼게요.
인적 자원 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그런 못했습니다. 직무 분석은 직무 명세 이유 가능하다. 얘는 시험에 한 3번, 4번 출제되어졌던 지문이죠. 직무 분석은 직무 명세 이유 가능한 것이 아니라 직무 분석을 한 다음에 직무 기술과 직무 명세서를 만드는 거죠. 직무 기술서와 직무 명세서를. 그 순서 묻는 문제가 이렇게 여러 번 출제되어졌다. 기억해 두시고, 직무 명세서는 특정 직무 수행을 위해서 필요한 지식과 기능, 능력 등을 작성한 것이다. 여러분, 이것도 중요한 문제예요. 이것도 맞는 얘기죠. 이거 맞는 얘기입니다. 그 직무 명세서를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직원들을 채용할 때 그 채용 공고장이 직무 명세서라 그랬죠. 그래서 채용을 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학교를 다녔어야 되냐, 학력 수준은 어떻게 돼야 되고, 어떤 자격증 갖고 있어야 되고, 해당 경력은 얼만큼 돼야 되고, 그런 것들이 담겨져 있는 것이 직무 명세서였었다. 자, 직무 평가에서는 조직 목표 달성에 대한 구성원의 기여 정도를 고려해서 직무 평가를 하는 거죠. 그렇죠. 평가 결과가 좋으면은 거기에 대한 상을 주는 거고, 그렇지 못하면 이제 벌이 내려줄 수도 있는 거죠. 답은 몇 번이다. 니은하고 디귿이 맞네요. 4번이다. 자, 45번. 리더십 이론. 꼭 나와야 되겠죠? 출제가 되어집니다. 자, 보시면 블레이크하고 머튼의 관리 격자 모형은 자질 이론. 자질 이론 우리가 특성 이론이라고 하죠. 하나다. 아니죠. 블레이크하고 머튼의 관리 격자 모형은 행동 이론 중에 하나죠. 그렇죠. 예. 우리 미시간 연구, 오하이오 연구, 그 다음에 블레이크하고 머튼의 관리 격자 이론, 이 세 가지를 행동 이론으로 공부했었습니다. 자질 이론 아니에요. 블레이크하고 머튼의 관리 격자 모형에서 가장 바람직한 행동 유형은 극단에 치우치지 않는 중도형이 아니라, 자, 인간에 대한 관심과 생산에 대한 관심 두 가지 다 관심을 갖고 있는 무슨 형? 팀형이 가장 이상적인 리더십이다. 그렇게 공부했습니다. 중도형 아니고 팀형이죠. 자, 허쉬하고 블란차드의 상황적 리더십 모형에서는 구성원의 성숙도, 제가 어떻게 기억하시라 그랬죠? 허쉬 초콜릿은 성숙시켜서 먹으면 맛있다, 이렇게 공부했었었죠. 성숙도를 중요하게 여긴다. 여기서 얘기하는 성숙도는 두 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었었다. 뭐냐면 직원이 갖고 있는 능력과 플러스 하나 더 직원이 그 자신의 직무를 열심히 수행하려고 하는 의지가 있었었다. 무슨 말인지 알죠? 그것에 따라서 네 가지 리더십을 구성을 했었었죠. 허쉬하고 블란차드가. 그래서 지시형, 제시형, 참여형. 그렇죠, 여러분? 예, 다 기억하실 겁니다. 정리됐어요? 안 됐어요? 알고 있죠? 여러분? 예. 자, 퀸의 경쟁가치 리더십 모형은 행동이론의 대표적 모형이다. 여러분, 우리 강의 시간에도 계속 말씀드렸지만 경쟁가치 리더십이 있긴 있어요, 퀸이. 근데 얘는, 이 퀸이라고 하는 학자는 조직 문화 이론가입니다. 조직 문화 이론가예요. 그러니까 다시 얘기하자면 행동 이론이나 무슨 특성 이론이나 또는 상황 이론과 같은 리더십 모형 이론가가 아니고 조직 문화를 정해놓고 그 조직 문화 가운데에서 각각의 조직 문화 가운데 어떤 리더십이 창출되어지는 것이 바람직한 것을 논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얘는 리더십 이론가가 아니에요. 정확히 얘기하면 퀸은요. 얘라고 표현해서 죄송합니다. 예, 하여튼. 자, 퀸의 경쟁가치 리더십 모형에서는 조직 환경의 변화에 따라서 리더십이 달라져서는 안 된다는 것을 강조한다. 벌써 말이 안 되는 느낌이 확 와닿지 않나요? 예, 안 되는 느낌 확 와닿죠. 답은 3번입니다. 허쉬 블란차드의 상황 대응 이론에 관한 얘기 기억해 두시고요. 자, 참여적 리더십이 등장합니다. 우리 리더십이 지시적 리더십이 있었고 참여적 리더십이 있고 방임형 리더십이 있었었죠. 그렇죠. 그때 참여적 리더십, 이걸 민주적 리더십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옳지 않은 거 찾는 문제가 나왔어요. 보면 의사결정의 시간과 에너지가 절약될 수 있다. 자, 이 민주적 리더십, 참여적 리더십 같은 경우에는 조직 성원들이 다 붙어갖고서, 그렇죠, 함께 의사결정을 내려요. 그러다 보니까 시간이 많이 들고, 그렇죠, 의사결정, 즉 합의에 이르는 데까지 직원들의 힘, 관리자의 힘, 이게 많이 들겠죠. 절약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이런 것들이 많이 소요된다가 맞다. 의사결정의 시간과 에너지를 절약할 수 있는 게 무슨 리더십이에요? 지시적 리더십이죠. 그러니까 조직 관리자가 직원들한테 야, 너네 내가 시키는 대로 해. 예, 알겠습니다. 이러고 바로 시행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지시적 리더십에 관한 설명이다. 자, 하급자가 의사결정에 참여하는 것을 강조하는 것 맞죠? 참여적 민주적 리더십.
동기부여 수준이 높은 업무자로 구성된 조직에서 효과적이다. 동기부여 수준도 높고 또 전문가들이 모여 있는, 그렇죠. 직원들이 전문가였었을 때 그때 이 참여적 리더십을 많이 사용합니다. 책임성 소재가 모호해질 수 있다. 자, 의사결정 가운데 다 참여를 했다가 그 의사결정으로 실제 어떤 직무를, 어떤 사업이나 프로그램을 집행을 했는데 결과가 좋지를 못해요. 그럼 다 참여했단 말이야. 그렇죠? 다 의사결정에 참여를 했는데 결과가 좋지 못해서 이제 책임을 물어야 돼. 그럼 누구한테 물어야 돼? 전체 다한테 물어야 되나요? 그래서 책임성 소재가 모호할 수 있다. 사회복지 조직의 가치에 부합된다. 그렇죠? 왜? 우리 전문가들이니까. 전문가들이 의사결정에 참여를 해서 해야 되는 모형이죠. 사회복지의 가치에 부합되고 사회복지 조직에서 이 참여적 리더십을 쓰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보는 거예요. 자, 칼 리슬이 얘기했던 리더십의 모형들 중에 참여적 리더십, 지지적 리더십 시험에 잘 안 나오고 방임적 리더십은 나온 적 없었습니다. 그러면 참여적 리더십 위주로 자주 출제가 되어진다. 여러분 반드시 정리를 부탁드릴게요. 자, 47번 보면 사회복지 서비스 전달체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했습니다. 전달체계에 관한 설명 볼게요. 구조기능 차원에서 행정체계, 지평체계로 구분할 수 있다. 그렇죠. 우리 이거 여러 번 했던 얘기, 같은 지문 시험에 출제된 적이 있었고요. 운영 주체에 따라서 공공과 민간으로 구분되어지고, 자, 전달체계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서비스 이용의 장애 요인들을 줄여야 되겠죠. 뭐 당연한 겁니다. 이용의 장애 요인들을 줄입니다. 가격, 그렇죠? 그러니까 비용이죠. 지역사회 주민들이 우리 서비스를 이용하는데 소요되어지는 비용을 떨어뜨린다든지, 또는 거리적인 접근성, 물리적인 접근성이죠. 우리 지역에 우리 기관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하는데 너무 먼 데서 우리 기관에 와야 돼요. 그러면 무슨 통근 버스라고 얘기하나요? 예, 이렇게 클라이언트들, 지역사회 주민들 데리고 왔다 갔다 하는 버스 같은 것도 좀 만들어주고, 아니면은 분소를 만들어주죠. 그러니까 우리 복지관 이렇게 있으면 옆에다 또 다른 지역에다가 복지관을 또 만들어주든지, 이런 식으로 접근성 확보와 관련되어져서 이용자들의 그 장애 요인들을 줄이는 것 좋은 방법이고요. 사회복지 서비스 급여 유형과 전달체계 특성 관련이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이렇게 관련이 없다, 뭐 이런 식으로 나오면 이건 틀린 거라고 보시면 돼요. 급여 유형과 전달체계 특성은 크게 관련이 있죠. 급여가 현금이냐, 그렇죠. 현금 급여냐에 따라서 전달체계들은 굉장히 어떻게 운영 효율성이 좋잖아요. 현금이. 전달체계 구조가 굉장히 축소되어지고 또 규모가 작아져도 괜찮습니다. 근데 급여 유형이 현물이다, 재화를 제공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한다, 그러면 전달체계 등치가 커져야 됩니다. 그렇죠? 당연히 그렇겠죠. 그걸 사들여서 배달해주고 썼는지 안 썼는지 또 확인하고 이런 작업해야 되거든요. 자, 그래서 둘 사이에는 관련이 크다고. 서비스 제공 기간을 의도적으로 중복해서 만드는 것이 전달체계를 개선해 줄 수도 있다. 여러분, 개선 방법으로 중복시키는 것도 방법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이 중복시켜서 만드는 것을 이걸 뭐라고 얘기했죠? 전달체계 개선 방법 중에서 종합 서비스 센터를 만드는 겁니다. 무슨 얘기인지 되세요? 뭐냐면 한 장소에서 어떤 클라이언트가 갖고 있는 복합적이고 다양한 욕구를 해결할 수 있는 서비스가 한 장소에서 다 같이 이루어지는 거야. 그걸 종합 서비스 센터. 우리나라는 그걸 종합 복지관이라고 하죠. 복지관을 두는 거예요. 그렇게. 노인 복지관 했으면은 그 안에 가면 노인들이 갖고 있는 욕구와 관련되어진 서비스들이 그 안에서 총체적으로 제공이 되어지는 거죠. 자, 그렇게 정리를 해두시면 된다. 그 답은 4번이 되죠. 자, 48번 봅니다. 사회복지 서비스 전달체계 도입 순서입니다. 희망복지 지원단 계속 얘기 드렸었어요. 2012년도 전 세계 멸망한다고 했었을 때 그때 희망을 가지고 협동하면 살 수 있다 그랬죠. 2012년도에 기억해야 될 두 가지 사건 꼭 정리하셔야 되는데, 그게 희망복지지원단 설치하고 그 다음에 협동조합 기본법이 만들어진 겁니다. 2012년도 얘기고, 지역사회복지협의체가 설치됐다. 2003년도에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이 되어지면서 지역사회복지협의체가 만들어졌죠. 이때 무슨 말인지 알죠? 2003년. 읍면동 복지허브화 사업은 2016년에 시행됐다는 거 여러분 알 겁니다. 그러니까 니은이고 기억이고 디귿이죠. 그 답은 3번이 되겠네요. 자, 49번 봅니다.
페러 슈라만이 얘기했던 자, 서브퀄 요게 등장하죠. 구성 차원에 관한 설명을 옳은 것은 이 서브퀄이 17년도가 아니라 17회 시험부터 나오기 시작했어요. 17회 시험부터. 그래서 17회 나오고 18회 때 안 나왔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한 번 나왔고 이런 문제 안 나올 거야 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19회 때 또 나왔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요번 20회 때 또 출제가 된 거예요. 지금 세 번째 이 서브퀄 문제가 등장하고 있더라. 왜냐하면 이 개정 교과 과정 안에서 사회복지 조직이 제공하는 서비스의 질을 강조하거든요. 그 서비스의 질과 관련돼서 제일 중요하게 보는 이론이 이 바로 페러 슈라만의 서브퀄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제가 수업 시간에도 여러 번 강조를 했었었는데 우리 하나씩 보면 자, 신뢰성, 이용자의 요구에 선제적으로 응대할 수 있는 능력, 이걸 대응성이라고 하죠. 이용자의 요구에 선제적으로 응대한다는 얘기는 뭐냐면 요구가 발생하기 전에 먼저 어떻게 대응할 준비를 갖췄다는 거예요. 그 정도 돼야 서비스 질이 좋다라고 우리가 보는 거죠. 이건 대응성입니다. 시험 출제하신 분이 응대라고 했는데 요걸 이렇게 바꿔서 대응이라고 하면 금방 풀 것 같잖아. 예, 그래서 응대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진짜입니다. 예, 대응성에 관한 얘기죠. 무슨 얘기인지 알겠나요? 자, 두 번째가 유형성인데 시설 장비 및 서비스 제공자 용모 등의 적합성입니다. 이것도 우리 교재 안에 그대로 있죠. 유형이라는 건 모양을 얘기하는 거예요. 모양. 그러니까 시설에 딱 들어갔더니 야, 시설 참 좋더라. 깨끗하고 깔끔하고. 야, 거기 직원들도 봤더니 단정하게 유니폼 입고. 그죠? 예. 깔끔하게 하고 있더라. 그러면 그 보는 것만, 이 유형이라는 건 겉으로 보여지는 모습을 얘기하는 건데 그 겉으로 보여지는 모습만 갖고서도 뭐지? 서비스의 질이 좋구나 라고 어떻게 이제 클라이언트나 지역사회 주민들은 즉 소비자들은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유형성, 이게 맞는 거고요. 자, 확신성, 이용자에 대한 관심이나 상황에 대한 이용자의 상황을 얘기하는 거죠. 그걸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이죠. 이거는 공감성이라고 하죠. 확신성이 아니라 공감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서비스의 질을 좋게 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방법 중에 하나는 내가 이용자의 입장이 돼봐야 되는 거예요. 클라이언트의 입장이 돼봐야지만 그 입장에 맞는 좋은 서비스를 제공할 거 아닙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기 위해서는 클라이언트에게 관심을 가져야 되고 클라이언트가 처해 있는 상황을 이해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소비자 입장이 돼보라는 거예요. 이해됐어요? 그걸 공감성이라고 하더라고요. 공감성. 자, 그 다음에 전문적 지식과 기술, 정중한 태도로 이용자를 대하는 능력. 이걸 바로 확신성이라고 하죠. 확신을 누가 갖는 거죠? 예, 야, 클라이언트가, 소비자가 저를 보고서 사회복지사를 보고 야, 제 전문적 지식과 기술을 갖고 있어. 어떻게 확인하느냐? 제가 갖고 있는 자격증 봐봐. 제 사회복지사 1급이야. 2급도 아니고. 그렇죠? 그 다음에 태도를 봤더니 야, 고개를 딱 숙이면서 인사를 하더라. 그렇죠? 그 다음에 전문적인 모습이 철철철철 보여지더라. 이걸 뭐라고? 확신성이라고 합니다. 클라이언트로 하여금 사회복지사에 대해서 그들이 제공하는 전문적 지식과 기술, 정중한 태도에 대한 확신을 갖게 되는 거예요. 자, 확신성. 대응성, 저렴한 비용으로 이런 건 없죠. 예, 서비스의 질이 좋으면 꼭 서비스가 저렴하게 제공될 필요는 없습니다. 질 값어치만큼의 비용을 받아야 되겠죠. 자, 그래서 답은 2번이다. 우리 페러 슈라만 얘기 꼭 시험에 나온다. 반드시 정리를 좀 해 두십시오. 유형성이고요. 자, TQM 등장을 했다. TQM. 자, 총체적 품질 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 됐습니다. 옳지 않은 거. 자, 봤더니 지속적인 품질 개선을 강조하는 일련의 과정이다. 맞죠? 어떻게 품질 개선을 했죠? 어디까지? 클라이언트, 즉 소비자, 다른 말로 얘네들은 TQM에서는 고객이라고 하는 표현을 쓰죠. 고객이 만족할 때까지 품질 개선한다. 기억하시고요. 자료와 사실에 기반한 의사결정을 중시한다. 그래서 여기서 얘기하는 자료가 바로 통계 자료 얘기하는 겁니다. 이 통계 자료는 어떻게 형성이 되어지느냐? 고객을 대상으로 한 만족도 조사를 통해서 통계 자료가 형성되어지는 것이죠. 그걸 가지고 지속적으로 서비스를 개선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시험에 나올 때는 과학적 자료, 통계 자료 또는 만족도 조사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의사결정을 합리적으로 하는 겁니다. 조직 관리자가 주먹구구식으로 야, 이런 서비스 제공하자. 이게 아닌 거예요. 이런 근거에 따라서 통계적 근거에 따라서 서비스의 질을 개선한다라고 정리를 해 두시면 되고, 좋은 품질이 무엇인지는 고객이 결정한다. 그렇죠, 여러분? 고객은 품질의 최초 품질의 결정자이면서 최종 품질의 결정자라고 하는 표현을 이 TQ앱에서는 사용을 한다. 집단의 노력보다는 개인의 노력이 품질 향상에 기여한다고 본다. 아니죠. 이건 집단적 차원에서 집단 전체 구성원들, 즉 조직 구성원들 전체 합의되어진 노력이 있었을 때만 이게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 TQM을 우리는 과정이라고도 얘기하지만 조직의 문화라고도 얘기를 해요. 조직 문화가 돼버리는 겁니다. 고객 중심적이고 고객이 만족할 때까지 우린 서비스의 질을 계속 올릴 거야 라고 하는 그런 조직의 문화를 얘기하는 거죠. 이거 4번 틀린 거고요. 조직 구성원에 대한 훈련을 강조한다. 언제까지? 고객이 만족할 때까지 지속적인 훈련을 통해서 고객 중심적인 사고와 고객 중심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게 만드는데 초점을 두는 거죠. 답은 4번이다. 집단적 노력이에요. 자, 여러분 이래서 행정론 풀어봤어요. 조금 어려웠습니다. 어려웠다는 것이 그동안 다뤄보지 못했던 문제들이 한두 개 정도 이렇게 출제되어진 것이죠. 그렇죠? 하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우리가 공부했던 것들, 그리고 제가 수업 시간에 중요합니다 라고 말씀드렸던 것들이 다 출제가 되어졌었다. 자, 열심히 공부해서 감사드리고 여러분들 멋진 사회복사 됩시다. 멋진 사회복사는 뭐죠? 잘 공부한 사회복사입니다.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우리요 대충 공부해서는 안 돼요. 왜? 우린 다른 사람들의 인생을 변화시킬, 그렇죠, 그런 책임과 자질과 능력 갖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그러기 위해선 도와주는, 우리가 도움을 줘야 될 사람들보다 훨씬 더 나은 지식과 가치와 모습을 가져야만 된다는 거, 그거 명심해 두시고 최선을 다해서 공부해 주십시오. 감사드리고요. 다음 시간도 행복한 모습으로 만나 뵙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